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워낙 많아서요. 예, 예. 짧게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노영민 비서실장 외 5명의 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절반만 우선 교체를 했습니다. 정무수석의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의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의 김재남 기후환경 비서관 이렇게 내정을 했는데요. 이 교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안으로는 신정 체제를 강화해서 청와대 내부 기강을 다잡는 것과 함께 예. 밖으로는 이 기조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협치의 메시지 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협치 메시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하.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정무수석의 사선 거의 최고의 정치 체력을 갖고 있죠. 호위무사라 불리는 최재성 전 의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에는 이미 그 참여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에서 일을 했던,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 전체적으로 다 이해 잘하고 있는 그 김종호 예. 그 감사원 사무총장,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아닌 탈검찰화 기조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시민사회 수석으로 발탁된 김재남 예. 수석은 진보 자칫 임기 말에 소원해질 수 있는 진보 진영과의 가교 역할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의당 의원 출신이죠, 김재남 맞습니다. 수석이. 예. 그래서 이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당에서는 환영, 야당에서는 비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여당은 사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좀 늦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아, 예. 여전히 이제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당 내부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두더라도 지금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국면 전환을 위한 면표 인사다. 청와대 수석 때 사의 표명이 쇼에 불과한데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한 인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미래통합당은 이제 경제 라인의 전면적 쇄신 없이 이번 인사는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제스처다. 네. 홍남기, 김현미, 김상조 딱 찍었어요. 이게 모두 건재한 상태에서 의미 없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네. 핵심 정책 라인에 대한 평가 빠졌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봤네요. 정의당도 역시 비판 쪽으로, 역시 경제 라인을 좀 쇄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인 것 같네요. 정의당에서도. 예. 자, 그나저나 김조원 수석이 말이 참 많습니다.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도 어제였죠. 그 불참을 했고 혼자서 인사말도 없이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고, 심지어서 그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나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수보 회의에서 예. 참석자의 명단을 계속 좀 찾아봤어요. 예. 없더라고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혼자만? 이건 충격인 겁니다. 사실 아무리 자신이 이제 청와대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기분 나쁘다라는 것을 대놓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예. 사실 김수석이나 노영민 비서실장 다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의 표명했는데, 네. 김수석은 어딘가 모르게 이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예. 이 상황에서 평소에 이제 노영민 실장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려져 있었고, 게다가 고위직들 있었던 단체 대화방까지 나갔다라고 하니, 그러니까요. 단절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에서 청와대 직이 아닌 결국은 강남에 있는 집을 지켰다라고 비판했는데, 이 부분은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무리 자신이 섭섭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 공직을 마무리하는 거는 저는 근래에 들어서 이런 식의 마무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구설수에 참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강남에 좋은 집이죠. 집 두 채나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잠실에 있는 집을 내놨는데 2억 원을 올려서 내놨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게 뭐 부분은 팔 이제 의지가 그 있냐? 내놓지 예, 않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메시지다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 거죠. 네. 얼마 전에 그 MBC 그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있잖아요. 여기에서 네. 이제 김조원 수석 이게 잠깐 좀 네. 나왔었는데 인터뷰하는 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불성실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사실은 이제 좀 예. 국민들 보기에 좀 민망한 부분이 음, 이게 공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먹여 살려주는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예. 뭐냐면은 그 재산을 택하든지 권력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둘 다 택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예.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거 국민에 대한 예의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비단 뭐 김조원 수석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다른 관료들도 그렇고 최근에 네. 그 조사 발표한 게 나와 있잖아요. 뭐 보통 30% 40% 정도가 다주택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부럽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고위공직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을 위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나오겠느냐 이런 비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뭐 수혜가 상당한데요. 이 여당이 수혜 대응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논의의 시동을 건 상태고 네. 그리고 또 통합당도 이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고 지금 네. 기재부만 약간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통합당까지 여기 호응한다라는 것은 4차 추경 예산이 된다라는 추경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한 해에 4차례 추경 편성되는 건 과거 1961년 이후 무려 59년 만에 있는 일이고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 부총리만 이제 4차 추경론에 대해서는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서 목적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했다. 그게 아. 얼마냐? 2조 7천억 원이다. 이렇게 2조 6천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더구나 뭐 신색 재난 복구라든지 다리 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올해가 되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여당에서 이미 추경론 이야기가 나오고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 나왔고 예. 게다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놓고 4차 추경 논의가 사실상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러니까요. 이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 이 홍남기 부총리가 혼자 이렇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네. 4차 추경에 대한 서로 논의가 있을 거고 홍남기 부총리가 거기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 2, 3차 추경 뭐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야당에서 좀 난색을 표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자기의 주장을 좀 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4차 추경하자고 하니까 뭐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될 야당이 가능성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나저나 뭐 야당이 바뀌어서 그런지 여당이 워낙 못해서 그런지 지금 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 차이가 네. 1% 냅니다. 2주 연속으로. 0.8% 그렇죠. 포인트라고. 예, 뭐 리얼미터의 경우에 그런데 자, 통합당에 이제 여기에 큰 의미는 두지 않겠다. 민심 수습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이런 방침이네요. 이게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근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할 만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그동안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예, 되는 것도 없고 그럼요. 안 되는 것도 없는 그 상황이 벌써 한참 동안 되다가 이제 겨우 여론 지지율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야당이 김종인 대표 효과도 있지만 예. 여당이 너무 못해요. 그렇죠. 최근에 네, 특히 여당이 너무 부동산 못해 반사에 문제. 빠진 게 크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 여기에 내에서도 대해서- 그렇게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통합당 내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하긴 뭐하고 근데 잘하고 있는 거는요. 예.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오전 10시에 결정했어요. 현장에 2시에 도착했습니다. 아. 미리 딱 준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예, 전남 구례에 도착을 했는데 더군다나
통합당 자체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지금 당명하고 정강 정책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담겠다고 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여당은 죽쓰고 야당은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특히나 김종인표 경제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예.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그래서 보이고. 민주당의 고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진짜 만만치 않다. 계속 혁신적인 메시지 이렇게 던지면서 우리한테 받아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은 먼저 이렇게 메시지 던지고 여당한테 도발하고 도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여당은 방어하고 뭐 이렇게 지켜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 지금까지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아젠다 선점하고 야당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딱 보이니까 예. 여당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김종인 위원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꼰대 정치한다. 너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만 사실 특히나 경제 분야에서 목소리 내는 거 보면 그 누구보다도 젊은이에요.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생각들. 김종인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트레이드 마크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나저나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지금 속출하자. 네. 지금 또 때 아닌 4대강 사업 논란이 지금 불거졌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 지금 낙동강과 섬진강의 그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제방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을 한 곳이고, 섬진강은 4대강 사업을 안 한 곳이에요. 근데 두 곳 모두 이번에 침수 피해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22조 원 들어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인데, 예.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가 적었던 그 4대강 사업 대상이었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홍수 피해가 적었던 반면 섬진강이 이제 둑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요. 뭐 특히나 MB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던 정진석 의원이 먼저 주장을 했죠. 예. 그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여당에선 발끈할 수밖에 없고, 예. 뜨거라고 환경분이, 산자분이 다 나섰는데, 저기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보셔들, 지금 국민들 앞에서 그런 싸움박씨 뗍니까? 다 도와주진 못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싶네요. 예. 지금 일단 섬진강을 4대강 사업에 안에서 이번에 피해가 컸다라고 정진석 의원이 포문을 연 거군요. 포문을 열었고요. 그렇게 했고. 사실은 홍수, 예방하고 4대강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결과 나왔다. 제발 정신 차려라. 왜 이런 수해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가지고. 예. 자, 그나저나 이제 수해 복구 현장에 여야 정치권에서 많이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이제 어제 나갔나 보네요. 어제 주말 뭐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심상정 대표가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뭐냐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이제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옷과 신발이 깨끗하거든요. 너무 깨끗한 옷과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었다. 옷과 신발이 너무 깨끗하니까 사진만 찍으러 간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사진만 찍으러,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이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찍었던 거예요. 그거를 5장 올렸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 보면서 어디서 사진 찍으러 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결국 사진 5장 모두 다 삭제했죠. 뭐 진정성을 보여주기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올린 거군요. 기념사진이라 일을 막 시작할 때 찍었던 거죠. 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진도 보니까 뭐 이렇게 옷이 많이 더러워진 사진도 있긴 있던데. 아니 나중에 한 논란이 됐으니까 공개를 했어요 또 그걸.
근데 뭐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반복되는 것 같아요. 피해 복구 현장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가잖아요. 가서 예, 뭐 맞습니다. 생색내기 사진 찍고 뭐 사진 찍기 홍보용 찍는 이런 예전부터 행태에 그랬죠. 대한 예, 예. 그런 국민적인 거부감이 표출됐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독일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G7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총 4개국이 더 참여해서 G11 하겠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독일이 이걸 반대한다라고 보도가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한 2, 3주 정도 됐나요? 그랬는데 어제 또 이것과 정반대의 보도가 나왔네요. 독일이 한국의 G7 참여를 환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이 갔거든요. 직접 갔거든요. 아, 직접 독일로 갔습니까? 네,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예. 지금 강 장관 6개월 만에 해외 출장을 한 건데 지금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바빠요. 미국도 가야 돼요. 왜? 방위비 협상 관련돼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가야 되고 일본도 징용배상 문제로 가야 되고 뉴질랜드는 또 뭡니까? 외교관 성추문도 국치과 외교 현황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을 갔어요. 다재채고 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현재 유럽에서 맹주가 독일입니다. 그렇죠. 독일이 러시아니 뭐 다른 나라 다 해가지고 한국과 도매금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분 특히 앞으로의 유럽 연합 내에서의 독일의 지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했었죠. 제일 먼저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장관은 한국이 이렇게 딱 오니까 이걸 또 이제 대놓고 반대하기는 뭐하고 그리고 한국이 참여하는 거는 러시아는 반대해도 한국이 참여하는 건 독일한테 유리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러시아 끌어들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반대한 건데 전략적으로 반대한 건데 한국만 땅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의례적으로 또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코로나19 대응에서 모범 과정 보여줬다. 그렇죠. 마스 장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공격합니다. 크림반도 강제병화,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먼저 해결해야지. 한국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입장을 밝힌 거군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은 한국은 환영, 러시아는 반대.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